오늘 63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몽고의 침입과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은 전후 9차례에 걸칩니다. 그래서 이 몽고군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되죠. 다만 이제 이 몽고의 어떤 침입 속에서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이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 민족밖에는 없어요. 참 이것은 저희들이 특이하게 평가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위대한 그 역사학자들이 이걸 심지어는 미스테리라고 묘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 중국 전체가 몽고에게 무릎을 꿇고 드디어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우게 만드는데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몽고의 압제를 피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참 이것은 역사의 미스테리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성, 한국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유하거든요. 부드럽게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 감추어진, 즉 한국 사람들은 외유 내강형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몽고의 침입을 끝내 격퇴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몽고가 침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몽고에게 굴복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몽고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레탑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의승군, 이제 승병대장이었던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활을 쏴서 이 사람을 사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하면 충주성 전투였습니다. 충주성 전투에서 관군과 치열한 이제 전쟁을 벌이던 중에 적장 살레탑이 이제 그 충주성을 점령지로 삼기 직전인 상황에서 망루에 숨어 있었던 김윤후가 활을 쏴서 이 살레탑의 오른쪽 눈을 관통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이제 김윤후가 굉장한 명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있지만은, 고대의 전쟁에서 지휘관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곧 질이 멸렬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그 사건으로 바로 이제 몽고군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당시에 우리 고려의 선조들이 당했을 고초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몽고군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무서운 군 아닙니까? 이 몽고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마민족이니까 유목민이잖아요. 그 몽고의 거칠은 사막과 벌판 속에서 수백 년을 이 민족끼리 싸워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타는 일에 능숙하고 전쟁에 능숙하니까 이건 타고난 겁니다. 농경생활에 종사했던 우리보다는 훨씬 한 수 위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점이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거는, 물론 전투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급로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전쟁이 제일 처음에 벌어졌을 때는 국지전이지만은 점령을 하고 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그 보급로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니까 5만 명, 10만 명이고 걸핏하면 100만 명, 2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이 하루에 양식을 얼마나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공수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전쟁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소중한 건 보급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비록 뭐 저성을 뺏기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보급로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적이 보급하는 그 통로를 차단하거나 거기에서 양곡이나 곡식을 탈취해 가지고 지금 저성을 점령한 사람들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면 현지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다른 성을 하나 점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그 민가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이나 곡식을 약탈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약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남아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게릴라가 돼요. 밤이 되면 무기고를 습격하고 이제 저의 심장부를 침입을 하고 침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양전쟁에서는 여름철에 시작한 전쟁이 예를 들어 추수 때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적군일망정 추수의 곡식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가지고 식량을 충당했죠. 그러니까 이 식량 그것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몽고군은 이런 보급이 별로 필요 없는 종족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주식이 쌀이 아니라 말고기예요. 그런데 이 말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온몸에 휘 감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온몸에 감고 있는 말고기를 조금씩 썰어서 입안에서 씹으면 되니까 이게 뭐 흡족하게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은 허기를 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영양분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식량이 2개월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감고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선 복잡하지도 않고, 그거 미국 있다고 해서 뭐 활을 못 쏘고 창을 못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유목민이 아닌 사람들의 전쟁과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동양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밥때가 되면 천하 없는 전쟁도 잠시 휴전입니다. 밥 먹고 해야죠. 동양 사람들 밥 먹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쌀 씻어야죠. 쌀 끓여야죠. 쌀 불에다가 쪄야 되잖아요. 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반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라도 뿌려야 소금밥이 돼야 입에 넘어가지,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또 얼마나 동양 사람들은 국을 좋아합니까? 수프 따로 끓여야죠. 그러니까 밥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천하 없는 싸움일지라도 밥 먹는 동안은 휴전인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몽고군한테는. 보급로가 필요 없는 군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몽고군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점령지를 휩쓸고 그 점령지에 자신들의 어떤 사람을 심어 놓는 게 아닙니다. 점령지에 있는 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퇴각해버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토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대로 물러나버리는 이런 전략을 쓰니까 몽고와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초토화 전략도 하나 있을 거예요.
티베트 야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몽고군이 왜 무서우냐 하면 자기들 병사 한 명이 전투에서 죽으면 상대편 병사들의 목 10개를 앗아갑니다. 자신들의 소대장이나 부대장급의 그런 대장이 하나 죽었다고 했을 때에는 상대편 군사 100명을 죽입니다. 만약에 대장, 총지휘관 이런 분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00명의 목을 베야 돼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레탑이 죽었으면 우리 고려 사람들 1000명, 10,000명의 목이 베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티베트 야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티베트를 지나가던 몽고군의 유럽 정벌 위해서 나가다가 그곳에서 징기스칸의 손자가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몇 명을 죽어야 되나? 몇 명을. 그렇잖아요.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10,000명, 10만 명. 이거 도대체 명을 어떻게 계산할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때 징기스칸이 어떻게 명령한 줄 아세요? 이 일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도록 하라.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 그래서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이고 불질러서 그 티베트의 옛날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몽고군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200년 동안을 풀 한 포기가 자라지 못할 정도였다.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살레탑이 이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죠.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신기고문에서 설명한 대로 몽고군의 침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하면은 참 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단결력을 가졌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주장이 맥히지 않는다는 뜻에서 다투다가 아주 외래 민족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 똘똘 뭉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몽고의 병난을 크게 끝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몽고 입장에서도 뭐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임금을 불러다가 뭐 목을 베든지 무슨 뭐 항복문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임금은 강화도로 파천한 상태에 또 이 사람들이 고려를 정복했다고는 하지만은 고려에 자신들의 도호부를 두거나 몽고 사람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을 통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몽고가 과연 우리 한국을 완전하게 점령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결국은 고려 고종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강화도에서 다시 개성으로 옮기고 이제 고려에게 몽고에게 형제간의 우위를 제의하고 또 조금 더 지나서는 군신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원나라의 복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민왕 다음부터는 임금도 충성한다고 할 때 쓰는 충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수광이니 무슨 충모라고 하는 임금은 몽고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사실 그 공민왕 이래로는 그 고려의 역대 왕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몽고의 복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를테면 지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식민 지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네 나라 말을 그냥 쓰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네 나라 말 말고 식민 통치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쓰느냐,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옷으로 봐요. 자신들 고유의 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 사람들의 복식에서도 여기 목도리 부분이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는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중국 옷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청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의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그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바꾸게 되니까 이건 그 나라가 청나라에 복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게 갖다 맞춰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복속되지 않았죠. 심지어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교권도 잃고 군사권도 잃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쓰고, 우리 한글, 세종대왕이 쓴 그 아름다운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복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몽고의 복속을 완전하게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공민왕 때에 있었던 사실은 우리들에게 원나라 불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공민왕 때 원나라에서 사신이 우리나라로 오는 그 일행 속에 몽고의 스님들 일행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몽고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은 몽고의 스님이고 원나라의 고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존경하는 뜻에서 이분들을 모셔다가 대궐에서 법문도 듣고, 또 개성에 있는 유수한 절에서 이분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법회도 열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많은 이제 기념품들을 하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도 그렇고 비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몽고의 고승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하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몽고 스님들끼리 서로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싸워가지고 그들의 거처에서 단 하루도 고함소리가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이게 외교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몽고 불교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몽고 불교와 티베트 불교, 이 두 불교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역시 이제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몽고도 유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고, 이곳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토착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믿던 불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티베트 불교와 몽고 불교는 밀교예요.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 밀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밀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가르친 많은 가르침들은 현교예요. 나타냅니다. 우리 눈앞에 당신이 깨우친 것을 나타내는 현교고, 그런데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비밀교예요. 서로의 어떤 이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밀교의 가르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밀교는 몽고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부처님의 깨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만달라고 만트라입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주력입니다. 주술이에요. 원래 주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불교에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옴 마니 밤메 훔 하는 거 하고, 반야심경 할 때 말씀하셨던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하는 거 전부 이제 우리의 주술 속에 다 남아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에도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 보세요. 반야심경의 주문을 말하노니 시무상주, 무등등주, 최상승주. 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던 주문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문이다. 이 만트라를 통해서만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만트라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달라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의 불화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하나의 원 속에서 그려진 원색적인 여러 가지 불보살의 모습들, 이게 바로 만달라죠. 그래서 수인까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는 이 비밀교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몽고불교는 티베트 불교와 마찬가지로 라마불교입니다. 라마불교의 라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스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이 라마 이렇게 부를 때는 달라이라고 하는 게 다르마, 부처님의 법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법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제정시대에 보였던 제사 지내는 일과 정치하는 일이 일치해 있던 정치와 종교의 통합적인 대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마불교는 법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법왕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법왕이기를 자처하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교 내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화적인 체제에 의해서 덕 높은 장로 큰 스님들끼리 모여서 논의 끝에 결정을 하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했지, 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지시하고 우리는 그 법왕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런 제도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와 티벳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법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불교의 2500년 역사 속에는 없었고, 또 그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의 생활을 하는 것은 전제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고, 전제적인 카리스마라는 것은 장로들의 공의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라마불교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들은 아주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죠. 이제 이 달라이라마는 세습이 됩니다만은,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직의 달라이라마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후계자인 다음번의 달라이라마를 물색해서 선정하는 작업인데, 그때 뭐 그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의 신비적인 방법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이제 그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 옛날부터 그 달라이 라마의 역대 스승들이 쓰시던 이제 그 염주라든지 또는 그분의 바루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만지게 했을 때 특별히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이제 만지고 아주 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생의 그 라마가 지금 이 어린아이로 환생한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라마를 뽑는 것은 물론 독특한 이제 큰 스님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법을 통해서 법왕과 법왕을 세습시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몽고의 스님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민왕 때 있었던 이 원나라 스님들의 비행이라고 할까요? 좀 부끄러운 일과 더불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원나라 스님으로서는 지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주공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인도 사람입니다만은 원나라에 귀화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 지공화상의 밑에서 공부해서 그분의 법을 이은 사람이 바로 여말의 가장 뛰어난 3대 선승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나옹해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암사라고 하는 절터에 가보시면은 그 절터에 삼고승의 부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공화상, 그리고 그 법을 이은 나옹해근, 그리고 나옹해근의 법을 이었던 무학자초, 이 세 분의 3대 고승의 이제 그 영정과 더불어서 그분들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공 스님은 회암사에 실제로 오래 계셨어요. 나옹 스님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지공 스님은 오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후세의 나옹 스님 제자들이 세 분의 부도를 모시는 그런 기원을 쌓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몽고 침입 속에서 우리가 외래의 불교, 몽고 불교를 접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겪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몽고 침입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신돈이나 묘청과 같은 인물이 과연 비난받아야 될 만한 스님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려사에는 신돈을 묘사할 때 아예 앞에 요승 신돈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신돈은 아주 간악하고 교활한 스님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돈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 하는 점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 신돈을 비롯해서 묘청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요승의 취급을 받는 것은 조금 사상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묘청의 경우에는 분명히 북진 정책을 수행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고구려의 고토였던 요동성 일대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해서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평양으로 거처를 옮겨서까지 여러 그 고려 조정에 대해서 항거했던 인물 아닙니까?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핵심은 바로 지금의 불교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의 정치 속에서도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잘못된 역적으로 오인되는 그런 것은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몽고의 침입과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